그리고 아내 예한이 씨는 추사의 손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매우 솔직한 삶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이고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마 꼭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매우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쭌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세안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추사의 작품 중에서 세안도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세안도 전체를 본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세안도 자체는 이거 한 장인데, 그죠? 그 추사의 설명이 여기 붙어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들이 이 세안도를 보고서 자기의 느낌,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낙관을 찍은 것들입니다. 배보다 어때요? 배꼽이 훨씬 크죠, 그죠? 보세요. 세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세안도 관련 문서의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세안도보다 9배, 10배의 많은 글들이 여기에 붙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대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18세기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교류가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 국경을 뛰어넘은 사제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동아시아라는 말은 못 쓰겠네요. 일본까지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적어도 한중간에는 정말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전에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사실은 유럽에서도 18, 19세기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유럽 각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른바 그랑 투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북유럽이든 중부유럽이든 서유럽이든 동유럽 학자들이 유럽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친교를 맺고 안목을 틔우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겠습니다만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간 거는 괴테만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갔어요. 도스토옙스키도 갔어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18, 19세기가 되면은 서울에 잘 나가는 양반 집안의 자제들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일반화됐어요. 그건 참 좋은 일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덩달아 망했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는 근대를 굉장히 어렵게 아주 위축된 상태에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교육의 폭을 더 넓혀가지고 일본에도 당시에 그 선진적인 학자들이 많았으니까 일본까지 그 폭이 확대돼서 한중일이 다 그렇게 공유될 수 있었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중국에만 선을 댔지 일본에는 선을 대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꾸로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본과는 가깝고 중국과는 멀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적 조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김정희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당대의 행운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희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 여기 영남 지방도 그렇고요. 호남이나 충청도나 기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전통적인 많은 성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이 김정희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려온 김정희의 삶을 한 부분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들은 김정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답은 너무 뻔하죠.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김정희 너는 체면도 없어. 김정희 너는 선비로서 위엄도 잃었어. 너는 아주 망조 같은 인간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김정희의 진실은 그런 건 아니죠. 김정희는 매우 양심적인 인간이었죠. 김정희는 매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반응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선비라는 것은 이런 건데요. 여기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겨를은 없어요. 자, 예한이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한이 씨는 김정희의 두 번째 아내였어요. 김정희의 첫 번째 아내는 일찍 작고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제사 모실 적에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할머니가 두 분 또는 세 분인 경우도 왕왕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개의 경우에 산후조리가 잘못되어서 할머님들이 일찌감치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첩이라면은 제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첩이 아니고요. 엄연한 정식 할머니들이신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셔서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희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15살 때 한산희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15살, 16살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살에 사별했거든요. 그건 결국 아이를 낳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체가 높은 양반의 딸일수록 아이를 쑥쑥 잘 낳겠습니까? 잘 못 낳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체가 높은 양반의 딸일수록 아이를 잘 낳을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는 지체가 높은 양반의 집안, 이른바 성리학적 틀 안에서의 양반의 딸들은 그야말로 규중에서만 자랐잖아요. 규중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걸음을 몇 걸음 안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해부학적으로 말하면 하체의 근육이 발달했어야 되는데요. 근육이 거의 발달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보약을 먹이잖아요. 비만해지죠. 그렇잖아요. 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죠. 유산할까 봐서. 그래서 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평민의 아내들은 어떻겠습니까? 부지런한 평민의 아내들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애를 낳기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매우 답답한 것이지만은 그들은 근육이 고루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은 일반 평민 중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중에는 매우 많았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쓴 글에 보면 그런 한탄이 많이 나와요. 평민의 아내들은 애도 잘 낳는데 어째서 양반의 아내들은 애를 낳다가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다. 근육의 발달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 자신도 근육이 없는 양반들이 많았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상기를 마치고 나이가 4살 적은 예한이 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당대의 제일 가는 양반들끼리의 결혼이었죠. 신부는 19살, 신랑은 23살이니까 신부는 결혼이 좀 늦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 늦었을까요? 이런 경우는 돈이 없어서 늦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집안에 상을 연거푸 입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상중에는 결혼을 못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그런 일이었다고 봅니다.